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윤회에 대한 시리즈 강의 마지막 강의로서 유식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윤회의 전생의 개념을 부인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는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과학적 믿음인데, 이것은 제13강에 설명한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현대 신경과학은 윤회 전생의 개념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전생을 얘기하는 그 전생 사례를 수집한 것은 이한bun슨이 수집한 것만 해도 3,000개 정도 되었고, 이것들 중에 20개에서부터 30개는 아무리 까다롭게 검토를 하더라도 전생 개념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과학을 타파하는데 앞장을 섰던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말 했습니다. 사이비과학을 악령이라 보고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번역된 책의 345페이지에 윤회는 비록 여전히 의문스럽지만 최소한 약간의 실험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물론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윤회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부정을 못하긴 하겠지만 내가 믿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현재로서는 전생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해온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모두 업과 윤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업과 윤회는 밀접히 연결된 개념으로서 둘을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분리시켜 생각하면 둘 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6강까지 주로 윤회에 대해서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업의 과학적 의미는 그렇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업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의 시집과 업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비국소적 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업에 관해서는 이미 제18강 업과 윤회에서 어느 정도 설명한 바이지만, 이 강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업은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와 사상이 가지는 인과유의 개념으로서 업의 원래 뜻은 일체 행위를 뜻합니다. 즉, 업은 사람이 마음먹은 것, 말로 표현한 것, 몸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 업의 개념은 종교 사상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교의 업 사상만을 고려할 겁니다. 제가 그 18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업을 말할 때는 의도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불교가 업에서 의도를 강조한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인간이 의식적 행동을 중시한 것일 뿐, 경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업은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함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외적인 자극, 의식적인 동기, 무의식적인 동기. 그러니까 의식적인 동기와 무의식적인 동기는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좀 내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업을 인간의 행위 전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은 종교적 개념이긴 하지만 업은 불교의 세계관과 윤리와 연결되어 있고 과학의 영역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의 작용과 영향은 그 범위가 중생의 운명뿐만 아니라 중생이 사는 세계까지 결정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별업이라고 그러고 중생이 사는 세계까지 결정되는 것을 공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과학에서도 연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거나 또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업이 어떻게 저장되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식불교에서는 마음은 비록 하나지만 그 작용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표층의식에서 눈으로 본 것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귀로 본 것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코로 냄새 맡은 것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혀로 맛본 것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몸에 접촉한 것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역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니, 비설, 신, 의까지 해서 6개의 표층의식이 있습니다. 표층의식은 우리가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다 알고 아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전개되긴 하지만,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심층의식이 있습니다. 그 심층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말라식이고 하나가 아래식인데, 아까 육식을 말했으니까 말라식은 7식이 되겠죠. 이 말라식은 제8식인 아래식을 자아로 잘못 생각하는 자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4가지 본능을 수반해서 항상 살피고 헤아리고 아래식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아치, 악연, 아만, 아예의 4가지 번뇌와 함께 일합니다. 제6식도 식이 전변한 오치온을 대상으로 자아의식을 일으키지만은 심층적이고 집요한 자아의식은 제7식이 아래식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것이 우리 번뇌의 가장 근본적인 식이 말라식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식 밑에 제8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발생면에서 존재면에서 가장 근원적인 식입니다. 사실 8식을 제외한 나머지 6식과 7식은 전부 아리아식을 근원으로 해서 거기서 뻗어난 가지와 같은 겁니다. 8식 가운데 아리아식을 제외한 나머지 7식은 아리아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해서 전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험세계의 내용은 모두 아리아식의 종자로서 저장된다고 유식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과거의 행위에 의해 새겨진 인상 또는 종자입니다. 인상이라는 건 우리가 습기라고도 말하는데, 뭐냐면 마음에 새겨진 이치한 자취를 우리가 인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종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습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공업이 있다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이 깊은 마음속, 즉 아리아식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공업이 있고 나의 마음속에 공업이 있는데 그게 같다면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아리아식을 다른 말로 한마음, 또 일심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신경과학에서는 기억이 모두 두뇌에 저장되고 하지만 유식불교에서는 아리아식에 마치 업이 식물의 씨앗처럼 종자로서 저장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그림은 지금 어떻게 심층의식에서는 하나인 것이 표층의식에서는 나, 너, 그와 나눠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왼쪽 그림은 우리가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표층의식인 제6식의 작용은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만 심층의식인 제7식 말라식과 제8 아리아식은 몸이 죽더라도 그 작용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리아식은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의욕을 비롯하여 일체의 마음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리아식은 바로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면서 아리아식에 포함된 종자로부터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개됐다고 보는 것이 유식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꿈을 만든 듯이 바로 우주도 우리 마음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리아식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작용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업의 힘에 끌려다니고 나고dum류를 계속 변하는데 그게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변하지 못하는 한 사람은 업의 프로그램에 따라다니는 꼭두가시와 같은 존재죠. 그것을 부처님은 가죽끈에 매인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부단한 수행에 의해서 번뇌의 종자를 남기지 않고 단절하면은 종자가 의지하는 바인 아리아식이 소멸해서 이제 마음이 맑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이러한 유식사상의 개념을 대충 설명하고 과학적 개념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은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인과율의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 그 작용과 영향은 현대 과학의 연구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개념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업에는 별업과 공업이 있습니다. 별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 각자가 다 각기 다른 그 업의 원인을 짓고
다른 과보를 만난다는 뜻이고, 공업은 같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같은 업을 짓고 공동으로 그런 보를 받아서 그런 세계에 산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공업이 있다는 것은 중생들이 마음이 하나라는 뜻으로서 우리 마음은 일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건 뭐냐면은, 지금 바다에 보면은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저 밑에 오키나와가 있고 일본 섬들이 있는 것처럼 표면에서 보면 다 그 섬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별개인 것인 것 같지만은 깊은 바다 밑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죠. 그것처럼 심층 심리에서는 아리아식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별업은 뇌신경과학과 심리학 및 후성주장에서 연구한 내용 중 하나이고, 공업은 정보 물리학자들이 생각과 생각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업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만든 물리학자 휠러가 제안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휠러는 그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물리학자 중에 물리학자라는 평을 듣는 사람인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뛰어난 물리학자 리처드 화이만의 스승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그 2018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6월의 기사 제목만 따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휠의 사진은 바로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6월호에 나오는 표지에 나오는 휠의 얼굴입니다. Do our kitchens create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됐느냐. 이 말은 뭐죠? 유식사상하고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물음표만 뗀다면 유식사상하고 똑같으죠. 그런 말을 이 휠러가 지금 묻고 있는 건데, 휠러 탄신 9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열린 2002년 국제학회에서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에는 5가지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게 남는가? 그거는 뭐죠? 조금 전에 물은 거, Do our kitchen create the world하고 비슷한 말이죠. 왜 양자인가? 왜 물질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똑똑 떨어진 양자로 되어 있는가? 그럼 동참하는 우주.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동참하는 우주란 말은 우주란 우주를 관찰하는 나와 그 다음에 우주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둘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의미를 찾고 하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eat의 존재로, 영어로 it from beat라고 물음표 붙였는데, 이 5가지를 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고려하려고 합니다. 이 5은 사실 서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beat의 존재로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of의 의미를 정보로 해석할 겁니다. it from beat에서 it은 바로 물리적 존재, 우리가 말하는 이 존재를 말하고, beat은 정보의 단위입니다. 예, 아니요. 이게 바로 beat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계속해서 물은다면, 이 우주에 관한 모든 설명을 다 할 수 있다면 it from beat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beat은 정보의 단위인데, 여기서 휠러가 뜻하는 것은 바로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it from beat은 세상 사물은 모두 정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our kitchens create the world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물리학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 만물의 기본은 정보로서 정보는 모든 존재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초의 물리학자의 생각과 마찬가지죠.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만물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만 잘 알아보면, 원자 행동만 규설하면 만물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자는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쿼크와 그 다음에 그 3가지 종류의 쿼크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복잡하게 됩니다만은, 짝을 이루어가지고 똑같은 패밀리가 3개가 있어가지고 2종류의 쿼크가 우리 세상을 만들고, 또 2종류의 경입자에서 전자와 뉴트리노가 우리 세상 사물 대본을 만드는데, 똑같은 것이 2벌 더 복사되어 있어서 전부 3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립자로서 만물의 기본이라 생각했는데,
정보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기본적인 것은 정보다 이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모두 힘의작이란 말은 이 세상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방사선에 관계되는 양력과 그 다음에 그 양성자를 핵에 꽉 묶어두는 강력, 그 다음에 전자기장, 중력 이런 걸 네 가지 힘인데 이 모든 힘들도 다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장이 곧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장과 시공간이 같은 것이거든요. 힘이 정보에서 나온다고 믿는 것은 바로 시공간 자체도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공간 자체도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물리학에서는 결국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졌고 우주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를 꺼내 써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주가 바로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여기는 정보가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보는 물리적인 겁니다. 정보를 지우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한한 용량을 가진 정보 처리 장치라면 정보를 얻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정보는 물리적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생물학적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DNA는 4개의 기호로 이루어집니다. 따지면서 AGTC라고 그러는 4개 핵산으로 이루어졌죠. 그 4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정보 테이프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도 그 DNA에 기록된 4개의 정보의 염기 서열을 읽어서 그 처리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아닌 또 다른 정보 매체들도 생명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행이나 종교 및 문화 등 소위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밈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킨스는 밈을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생명체는 유전자 복제를 통해 자신의 형질을 후대에 전파하죠. 밈도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널리 전파하면서 진화한다는 점에서 생물 유전자에 닮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방을 통해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지고 전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기에 만든 개념이지만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과 아래식도 정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할 수 없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과학이란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된 다른 것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처리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력학적인 모든 물리계는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태양에서 오는 정보를 지구가 만유인의 법칙에 맞게 처리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과 관련 있는 거, 그러면 마음이나 두뇌죠. 그런 마음이나 두뇌와 같은 인지 시스템도 역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는 이것은 모두 정보와 정보 처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업도 물론 정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경과학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행한 일체 사건은 정보 처리로서 두뇌라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되고 마음은 이 정보를 처리하여 나타난 어떤 결과입니다. 유식적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 인간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지른 행동은 장차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기 전에 종자가 저장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종자라고 부르는 것은 식물의 종자가 싹이 트는 것처럼 언젠가 업의 인과적 결과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데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까 종자는 정보로서 종자가 싹이 트는 과정은 정보 처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업사상에서 말하는 인과 응보도 결국은
정보 처리와 그 결과를 뜻합니다. 윤회도 결국 전생에 향한 업인이 아래식의 정보로 입력되고 아래식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금생의 삶이라는 과보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윤회도 결국은 정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와 업의 의미를 비교하여 업을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저장된 정보와 그 처리 과정 및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업을 과학적으로 용어와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유식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 실체가 없고 아리아식이 상분과 경분으로 나눠서 삼라만상이 전개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경분은 인식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 대상도 인식 주체도 다 사실 아리아식이 변한 겁니다. 즉 우리의 인식 대상은 모두 식이 변하는 것이라서 이거 식전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와 다른 중생이 공동으로 지은 공업으로 인해 중생이 함께 사는 사상을 만드는 것인데 중생의 종류가 다르면 공업도 다르겠죠. 그럼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가 꿈을 만든 듯이 아리아식이 변화해서 중생이 함께 사는 세상이 전개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식전변의 내용입니다. 중생의 공업에 의해 중생이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육세상의 관점은 바로 이 from B to 아주 유사한 견해죠. 만일 양자께서 말하는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물리학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큰 틀에서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양자의 관찰자 문제는 양자에게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양자각에서는 이중스리시라고 해서 구멍 2개를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물리의 대상을 쪼아 보내면 관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스크린에 간섭 무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오는지 관찰하게 되면 이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입자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관찰자 문제라는데 그래서 논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그 그러니까 실험으로 연구된 것으로서 이중실 실험에서 큰 분자가 지어가는 경우에 만약 공기 분자가 있으면은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기 분자가 거대한 분자를 관찰했기 때문에 파동이 붕괴됐다고 설명하는 책이나 뭐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논할 수는 없어서 간략히 줄여 말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문제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서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꼭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책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양자 불가사의라는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그 관찰자가 아마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안 끝나겠죠. 그래서 저는 양자의 관찰자가 의식이 가진 존재라고 쪽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양자의 관찰자라고 생각하면 유식세상과 물리학의 불교를 보는 것은 큰 틀에서 거의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from 빛이 옳다면 아리아식은 나라는 개인과 우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업은 우리 삶을 조율하는 인과관계의 흐름이 우주 전체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별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별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의 효과가 나한테만 국화시켜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는 내가 말하고 하는 행동이 남과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그걸 둘로 나눠 생각해서 먼저 별업 중에서 개인에게 국한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뇌신경과학과 후성유전학 및 심리학으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꼭 같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 무심코 짜증나 하고 말하면 우리 두뇌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들은 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두뇌 신경은 몸 상태를 살펴보고 몸이 짜증나도록 스트레스 물질을 뿌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마음속에 짜증을 느끼죠. 그 짜증나는 마음은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과보거든요. 이건 바로 벼럽이 말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꼭 같지요. 앞에 쓴 것은 하나의 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는 뇌신경과학과 심리학연구에서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벼랩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국한된다면은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잘 밝혀진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연구에서 후성유전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행동은 분명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전자가 같더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발현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어떤 유전자 스위치 역할이 유전자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전자의 스위치가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 말과 행동입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 내 유전자의 스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또 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을 바꾸면 뭐죠? 유전자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업이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유전자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후손 유전자들은 인간이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다거나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은 업이 바뀌면 유전자의 행동도 바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업이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했죠. 뭐냐면 외적 요인, 의식적인 동기, 무의식적인 동기. 근데 벼럽 중에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업의 작용이 개인을 넘어서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벼럽일자이라 할지라도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벼럽의 경우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란 것은 바로 인간의 운명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불교의 업사생이 말하는 것은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고 해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과거가 있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역사를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하고 오진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역사가 사마차원이 세상에 천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외쳤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상에 천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불교는 윤회를 그 답으로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생의 과보를 못 받더라도 내생에 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생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폴 에드워드가 지적한 부차적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차적 가정들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떠나서 활동하고 이 땅이 아닌 곳에도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부차적 가정이거든요. 그 부차적 가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임사체험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업경대를 보듯이 전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유체이터를 통해서 먼 곳에 일어난 일도 알 수 있고 지구 아닌 다른 곳에 갔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적어도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 물질로 된 몸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 활동이 시공간에 제한된 것도 아니라는 뜻에서 바로 우리의 의식은 비국소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폴 에드워드가 윤회를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부차적 가정이죠. 근데 아리아식은 그 자체가 존재 자체로서 비국소적입니다. 아리아식은 불교
수행자들이 깊은 명소에서 체험한 내용을 말로 표현한 것으로도 보통 사람들 그 활동을 모르는 심층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것은 방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무의식의 존재나 작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사고 과정이나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존재 자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그럼 무의식이 있다면 아리아식의 존재도 무의식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칼 융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제안한 집단 무의식이 바로 불교의 한마음과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티벳 해탈에서 페이지 62페이지 나오는데, 여기 62페이지 아니고도 곳곳에서 자기가 제안한 집단 무의식이 한마음과 같은 개념이라고 칼 융이 많이 말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집단 무의식이 사이비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칼 융의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비국소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개념으로 아리아식을 해석하면 휠리가 물은 이프롬 비트와 부합한다는 면에서 아리아식을 다른 각도에서 긍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 칼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을 따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비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에 물리학적인 면에서 아리아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이 세상을 사건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사건이 바다라면 이 사건들을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건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이라고 창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170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말 합니다. 이 세계를 주체와 객체,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적절치 않다. 이 말은 뭐죠? 물질과 정신은 그냥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 탄생에도 큰 기여를 했지만은 아주 이론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물리학자 파울리는 칼 융과 함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과 물질이 같은 실제의 상보적인 측면이라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 사람은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같은 실제 상보적인 측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이젠버그와 파울리가 한 말은 양자역학에서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그러니까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역의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이젠버그와 파울리는 이 두 사람은 양자역학의 관찰자가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얽힘만 강의를 따로 하더라도 제가 1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 입자 하나가 분리가 돼서 이게 반대쪽으로 날아간다고 합시다. 이 반대쪽으로 날아간다면 이 측정 전에는 이 둘을 분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양자역학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하면 모든 물리적인 실제는 측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측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분리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을 얽혔다 그러는데, 양자역을 얽히면은 우주 양쪽 끝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하는 일이 즉각적으로 그냥 저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우주 만물을 놓고 생각하면,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한 짓에서 출발했습니다. 입자 하나에서
떨어진 입자가 둘로 분리되면 떨어져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따라서 우주의 근원을 추적에 들어가면 모든 만물은 양자역해서 얽혀 있습니다. 세상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물질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인간의 정신 상황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 물질과 마음은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가 말한 바 같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빌린다면 색신불인 거죠.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4강에서 제가 그 핀밤 롬멜이 임사체험을 얘기하면서 양자의 얽힘의 개념으로서 비국소적 의식을 주장했다가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난을 받은 일은 아닙니다. 단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뿐이죠. 따지면서 물질과 마음이라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색신분리를 본다면, 물질 세계에서 양자역학이 일어났다면 마음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업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 윤리가 이론적으로 완성되려면, 제가 지난 그 17강에서 말씀드렸을 때 윤회사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저지른 행동이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없다면 그런 윤리를 사람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경 곳곳에는 지은업은 금생에 받을 때도 있고 내생에 받을 때 있다고 해서 윤회를 바탕으로 윤리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과 응보가 성립하고 불교 윤리가 이론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윤회를 과학적으로 정말 검증하거나 확인할 길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1강에서 8강까지는 임사체험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말씀드렸고, 9강에서 13강까지는 전생 사례와 거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강과 16강에서는 비판과 반론에 대한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17강부터 21강까지는 불교 업사상과 윤회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이 강의에서는 윤회를 인정할 만한 전생 사례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나 유물론적 세계관 때문에 아직 주류 신경과학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으면 윤회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할 증거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사체험에 대한 보고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전생 사례는 수집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임사체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고 당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쌓이면 제 생각에는 주류 학계에서도 결국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되면 아마 업과 윤회를 대하는 태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업과 윤회를 믿으면 바르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